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도 되는 건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올해 59살로 나이가 좀 많지요? 하지만 제 나이 또래 분들도 사연을 보내 살아온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저 또한 그런 사연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은 적이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나 큰 부를 이뤘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제 한 몸 건사할 수 있을 만큼 벌었고 자식 하나 있는 거 공부 잘 시켜 남들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걸로 제 인생이 성공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힘들게 바라보고 키운 아들이 꼭 제 맘 같지만은 않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 자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좀 사랑해 줄 걸 그랬다는 생각으로 많이 후회가 됩니다. 젊고 예쁜 시절 그저 먹고 사는데 바빠 저를 많이 아껴주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만 했는데 무슨 보답을 바란 건 아니지만 자식은 절대 부모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제 사연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재미없더라도 이렇게 산 사람도 있구나 하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과 28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고 하나 있는 아들 녀석이 4살 때쯤이었네요. 남편은 조그만 수제 신발 공장을 운영했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 새벽에 저와 남대문 새벽 시장을 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밤샘 작업을 하고 시장을 갔더니 남편이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운전을 하다가 잠깐 졸은 건지 마주오던 용달과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남편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고 저는 외상을 크게 입어 남편이 그리 된 줄도 모르고 며칠간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어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제가 깨어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그 생소했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제가 그때 그 사고로 왼팔이 팔꿈치 아래쪽으로는 없습니다. 깨어나 보니 제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계셨죠. 예현수가 이제 정신이 드니?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깨어나서 천만 다행이다. 좀 괜찮니? 많이 놀랐지? 엄마,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아파. 우리 훈이 아빠는 사고 난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엄마 소식 듣고 온 거예요? 지금 며칠이나 지난 거야 대체? 엄마, 내 팔 어찌 된 거야? 나 팔이 없어, 엄마. 엄마는 우시면서 저를 진정시키셨지만 하루아침에 신체 일부분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상실감은 생각보다 극복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잊지도 않은 팔에 통증이 느껴져 밤마다 잠을 못 이루기 일쑤였고 사고 당시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 자다가 악몽을 꾸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어요. 지금이야 그런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명이 있고 정신과 치료도 가능하다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저 사고 충격으로 한동안 힘들다는 생각만 했는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간혹 그때 꿈을 어제처럼 꾸고 잠에서 놀라 깨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리 되었다는 걸 알고 장례도 내 손으로 못 치러줬다는 미안함에 한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잘 키워내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버텼죠.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빌라 한 개가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전부였죠. 지금은 물론 그 집을 팔고 조그만 평수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때 그 빌라는 결혼할 때 없는 돈에 각자 모은 돈과 시댁의 도움을 좀 받아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저 몸 편히 쉴 곳이 있다는 건 참 큰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남편 이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와 시아주버님 그리고 형님까지 저희 집에 몰려오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아들이 고생만 하고 살다가 겨우 결혼했는데 네가 재수대가리 없는 년이라 제명도 못 채우고 죽었다. 너만 아니면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우리 아들이 죽어야 하니? 너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저 이쪽 팔 없는 거 안 보이세요? 저도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는데 훈이 아빠 죽은 걸 왜 제 탓을 하세요? 그냥 사고였다고요. 피하기 어려운 사고요. 저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너는 살았잖니? 네 남편은 죽었는데 너는 살았잖아. 나는 내 아들이 팔 한쪽이 아니라 다리 두 쪽이 없어도 살기만 했다면 너 원망 안 했다.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산 사람은 어찌어찌 다 살게 되어 있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었을 때 당연히 슬퍼하신 것은 물론 슬프다 못해 아들이 죽은 게 제 탓이라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말이다. 내 아들 죽은 거 너도 책임이 있는 거다. 니들 이 집 살 때 우리가 2천만 원 보태준 거 있지 않니? 지금 큰아들 내가 사정이 좀 어려우니 그 돈을 좀 줬으면 해서 찾아왔다.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집 살 때 보태준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 돈을 갑자기 내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랑 어머니 손자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건가요? 저희 이제 남남으로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어떻게 시아주버님이 지금 어렵다고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을 지금 청산가부가 된 저에게 다시 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께 사정했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셨어요. 제가 언젠가 새로 시집을 갈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아주 단호하고 무섭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돈이라고는 남편 장례 치르고 남은 부의금 3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는 게 바빠 보험 이런 건 생각도 못했었고요. 그런데 2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건 이 집을 팔라는 말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빌라가 1억도 하지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돌려달라는 그 돈은 저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집값이 억걱거리는 거지. 그때만 해도 변두리 빌라는 1억은커녕 몇 천이면 살 수 있을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답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남편을 죽인 여자로 몰아붙이더니 도와줬던 돈을 도로 달라고까지 하니 말입니다. 가족들이 다 몰려와 몇 시간을 저를 못 살게 구는데 저도 너무 지치고 더럽고 치사해서 드리겠다 하고 일단 일단락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 주겠다고 해봤자 몇 날 며칠을 찾아와 저를 괴롭히실 것 같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돈을 줘버리고 연을 끊고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하나 남은 핏줄인 아이는 남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손자를 생각한다 해도 어머니한테는 자식이 우선이겠죠.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 그렇게 큰 돈으로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고 시어머니께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어머니, 달라던 돈 드릴 테니 앞으로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이사간 집은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우린 핏줄이다. 네가 만약에 제가하면 내 손주한테 갈 재산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어머니는 제게 힘내서 살라는 말은커녕 저렇게 모진 말만 쏟아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을 위해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은 제가 떠맡아 하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갑자기 그리 되다 보니 모든 걸 남편 혼자 처리했던 공장 일을 제가 거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저도 하루아침에 불구의 몸이 되어 병원에 있다 보니 남편 공장은 얼마 후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아야 했고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었죠. 게다가 저는 남편의 금장거래나 어음도래일 같은 것들을 몰랐기에 어음을 붓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장에는 남편에게 수제화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는 아주머니가 3분 계셨는데 다들 손재주가 좋아 다른 곳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공장을 정리하면서 그분들 손을 한 분 한 분 한 손이지만 잡아드렸습니다. 갑자기 내보내게 된 것이 참 죄송스러울 따름이었죠. 어찌 보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장 도움을 준 분들이니 말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공장을 정리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다들 기술이 훌륭하니 꼭 성공하실 거예요. 제가 퇴직금 마련해서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사모님, 너무 걱정 마세요. 퇴직금 그거 저희 안 받아도 됩니다. 사모님도 사셔야죠. 사장님 돌아가신 거 저희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사모님도 잘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헤어져도 언제 어디서 또 인연이 돼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저희한테 잘해주셨던 거 절대 잊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 돈 벌어주신 분들이신데 이렇게 내보내면 제가 정말 벌받아요. 남편도 절대 그걸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직원분들과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남편 공장을 정리했습니다. 얼마 후 내보낸 직원분들 퇴직금을 다 정산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던 공장 문을 닫게 되어 직업을 잃었는데 빚을 내서라도 퇴직금은 마련해드릴 각오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우유수를 끼고 있다고 해도 장애인에게 관대한 곳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저 같은 장애인도 고용을 해주니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요? 그때는 저에게 주어진 장애는 사회에서 보듬어주지 않고 고스란히 제가 책임져야만 하는 굴레였습니다. 일단 팔 한쪽이 없으니 손을 써야 하는 식당 일이나 공장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만큼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청소일은 제가 의수를 끼우고도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건물 관리인이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수를 끼고 있으니 제 팔이 혹시 정상이라고 알고 있나 싶어 제가 조심히 물어봤죠. 혹시 제가 팔 한쪽이 불편한 거 알고 계신가요? 팔은 불편해도 의수를 끼면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으니 일 좀 시켜주세요. 하고 말했더니 건물 관리인이 펄쩍 뛰더라고요. 뭐라고요? 세상에 나는 전혀 몰랐네요. 나이가 젊은데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럽다 생각은 했는데 팔이 없으신 건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없었던 걸로 해야겠네요. 다른 곳도 아니고 팔이 불편하면 일하기 힘드십니다. 진작에 면접 보기 전에 말해주셨어야죠. 아무튼 돌아가세요. 몸 불편하면 동사무소나 복지관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그런 곳은 직업 연계해주는 것 같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동네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다행히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 주셔서 회사의 커피 머신 관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저 생계비 못 미치는 수준의 돈이었지만 기초생활 수급비와 합치면 저와 아이가 생활은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풀타임으로 하는 일은 하기 힘든 건 몸이 성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며 없는 돈도 아껴 쓰며 돈을 모았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3학년 정도 되니 상가 월세 얻을 보증금이 좀 모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앞에 좀 허름하지만 5평짜리 상가를 임대해 떡볶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가 작으니 인테리어 할 것도 없고 그냥 깨끗이 벽을 칠하고 간판만 달았죠. 팔 한쪽이 없어도 요리는 그전부터 자신이 있었지만 당연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수를 차고 몇 년이 지나니 섬세하게 손을 써야 하는 일이 아니면 웬만한 일은 정상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가 음식하는 걸 많이 도와주셨죠. 분식집 메뉴가 뻔하잖아요. 떡볶이, 어묵, 튀김, 김밥, 라면.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 저도 요령이 생기더군요. 엄마와 분업이 잘 되고 호흡이 척척 맞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살 때만 해도 제가 이런 장사를 하게 될 거란 건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계획이란 게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학교 앞 장사가 아이들 코 묻은 돈으로 하는 거라지만 생각보다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중학생 때까지 갖은 고생을 하니 그나마 살림이 좀 펴지더라고요. 그때 장사하던 가게도 제가 대출을 좀 끼긴 했지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힘든 걸 아는지 뭐 사달라 하면서 투정을 부릴 만도 한데 한 번도 제 속을 썩이는 일 없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6년 내내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도 항상 전교 1, 2등을 했고요. 제가 넉넉지가 않으니 학원을 다 보내줄 수는 없어도 어려운 과목은 학원을 보내줬는데 아들이 1등을 하면서 학원에서 장학생이라고 학원비를 받지 않고 다니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참 고마운 아들이었죠. 아들 녀석은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먹고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아들이 한창 클 그 시절에 아들과 추억할 만한 여행 한번 못 가본 것도 아들의 속마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네요. 저는 그저 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자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건 줄만 알았죠. 그런데 나름 제 아들도 사춘기를 겪었고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겠죠. 그런 걸 엄마로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살피지 못했으니 그건 제 잘못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이 녀석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난데없이 의대를 가겠다고 선언을 한 후부터 정말 집에서는 책에다 코를 쳐박고 공부를 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잘하고 있느냐는 격려의 말과 밥을 맛있게 차려주는 것, 학원비 대주고 잔소리하지 않고 믿고 지켜봐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아들놈은 말하면 다 아는 대학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기분을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식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앞길을 개척한 아들이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한 번에 다 없애주는 그런 기분이라고 한다면 짐작이 되시려나요? 만만치 않은 의대 등록금이지만 남들이 다 부러워한다는 의사가 된다는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우리 동네 부녀회에서는 아들이 의대에 입학했다고 현수막까지 붙여주고 아무튼 제 아들은 우리 동네의 자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해주었죠. 아이고 훈이 엄마 얼마나 좋아. 이제 아들 의사 선생님 되면 이거 분식집도 그만해. 고생 그만하고 사부님 소리나 들으면서 살으셔야지. 아들이 의사 된 거랑 이 가게 관두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 그래요?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그저 우리 아들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 제가 학비 열심히 대줘야죠.
아들이 대학교 입학하고 난 후 정말 얼굴 보기가 힘들더군요. 잘은 모릅니다만 뭔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과정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죠. 어차피 기숙사 생활을 했던 놈이지만 엄마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것도 그리 힘들다 하더군요. 이 녀석도 공부가 힘든지 오랜만에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잠만 자기 일쑤였죠. 의대 공부 몇 년을 뒷바라지 해주고 아들 녀석은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병원에 남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정말 내 할 일은 이 녀석 장가만 잘 보내면 되겠다 했습니다. 공부하느라 여자도 못 만나본 것 같아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아들 연애 걱정은 참 쓸데없는 것이더군요. 그 바쁜 시간을 쪼개 할 거는 다 하는 게 우리 자식들입니다. 3년 전쯤 일이니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저를 보고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 할 말 있어요. 몇 달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엄마는 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뜸을 들이고 그래? 지금 무슨 힘든 일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처음으로 저에게 대화를 청하는 아들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그저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던 녀석이었으니 말입니다. 엄마, 실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결혼? 아니 이제가 30 넘었는데 무슨 결혼이야? 병원 생활 더 하면서 돈을 좀 모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 베이닥터 해봤자 힘들기만 하고 언제 돈 벌어요. 엄마는 내가 왜 의대 가려고 죽어라 공부했는지 모르시죠? 저는 시궁창 같은 제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가난도 싫고 초등학교 때 애들이 기생수라고 놀리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그거 탈출하려면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에 놀라 자초지정을 들어보려고 한 것인데 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며 감정을 폭발시키더군요. 뭐 기생수? 기생수가 뭐니? 어? 기초생활수급자요. 엄만 제가 말을 안 하니 몰랐겠지만 학교에서 저 가난하다고 놀림받고 아빠 없다고 괴롭힘 당한 적 많아요. 엄만 늘 바빠서 저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제가 맞고 들어온 적도 있는 거 아세요? 그 뒤로 저 결심했어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제가 의대 간 거 그거 순전히 다 제 노력이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혼은 왜 하겠다는 거니? 그동안 엄마한테 만나는 여자 있다는 것도 말 안 했잖니? 인턴 때 만난 여자예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담당 의사였고요.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몇 번 만났는데 한 2년 사귀었어요.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 저 이 여자랑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이랑은 전혀 다른 집안이에요. 아주 부자고 그 집 부모님이 큰 사업을 하신대요. 저는 벌써 여자친구 집에 인사드렸어요. 제가 의사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뭐. 실은 여자친구 집에는 저 부모님 2분 다 안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보면 그쪽 집안에서 홀어머니의 장애까지 있다고 저랑 결혼 안 시킬 것 같아서요. 그냥 아무도 안 계시다고 하면 그 집에 아들 노릇하면 되는 거니까요. 엄마,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비로소 이해가 되며 눈물이 나더군요. 아들은 제가 창피했던 것이었습니다. 홀어머니의 장애까지 있는 넉넉지 못한 엄마. 자기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쓰리더군요. 너 이놈아, 엄마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엄마 가슴에 그렇게 못 박는 말을 할 수가 있니? 엄마가 설마 하니 너 결혼한다고 하면 네 애인한테 시어미 노릇할 것 같았어?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너는 아직 엄마 마음을 알려면 한참 멀었다 멀었어.
제가 울며 아들에게 말하니 엄마, 그 집에서 나 병원도 차려준대요. 그럼 내가 언젠가 엄마한테 그동안 나 키워준 거 돈 대준 거 보답할 수 있어. 그때까지 제발 나 모른 척 해주라. 어? 그냥 지금쯤 내 인생에서 그만 빠져줘요. 나 좀 헐헐 날아갈 수 있게. 네?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하든? 그저 너 훌륭한 의사 되고 좋은 가정 꾸리는 거 보는 게 엄마 마지막 남은 소원이었는데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이 나쁜 놈아. 네가 원하는 게 엄마 안 보는 거야?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너 같은 자식 미워서 이제 안 보련다, 이 나쁜 놈아. 엄마, 나 이제 갈게요. 결혼할 때 청첩장은 보낼게요. 하지만 오지는 마세요. 먼 곳에서 지켜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절 생각하신다면요. 그냥 그렇게 제가 결혼하는구나 생각만 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저 결혼하고 절대 내 앞에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나타나면 제 앞길 막는 거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아들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일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그런 사정을 말하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알아누워 울기만 했죠.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살아온 이유가 바로 아들 때문인데 아들이 저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꼭 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부모로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저도 생업이 있기에 계속 알아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제가 아들을 키워낸 학교 앞 떡볶이집은 지금 깔끔한 분식 체인점이 되었고 제가 음식하는 일 없이 사람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를 먹여 살려주고 아들의 등록금을 내게 해준 그 가게에 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저기에 파묻혀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동안 아들놈은 마음속에 저런 괴물을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내가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들놈은 그 후 반년 동안 연락이 없었죠. 청첩장은 보낸다는 녀석이 감감무소식이더군요. 아들한테 문자를 수십 번을 넘게 했는데 저한테 답장 한 번을 안 보내는 매정한 녀석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쉽게 끊어버릴 수가 있나요? 자식이야 부모를 끊어낼 수 있다지만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그렇게 무자르듯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나중에는 저를 자책하던 것이 서운함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아들 녀석한테 화가 나더군요. 아들놈 의사 만들어 놓은 게 제 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덕을 볼 생각도 없고요. 그래도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적어도 힘들게 살아온 엄마는 이해해주고 자랑스러워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수록 배신감이 더 커지고 미웠지만 그래도 자식이 뭔지 가슴이 저미고 아팠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며 살고 있을 때 이 녀석이 그래도 엄마라고 문자로 결혼식 날짜와 장소는 알려주더군요. 기어이 엄마는 쏙 빼놓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죠.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항상 꿈꿨던 것이 장가 보낼 때 고운 한복을 사돈과 맞춰 입고 싶은 거였는데 그냥 헛된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막상 정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화가 나더군요. 이 자식이 어찌 엄마에게 끝까지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서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랄까요? 저에게 와서 엄마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켜줄 거라는 기대를 조금은 했는데 그것마저 무너지니 이제는 괘씸해서 결혼식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살겠다고 혼자 있는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푸닥거리라도 하고 와야 조금 분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결혼식 날에
미리 백화점에서 사놓은 깔끔한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갔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가서 내가 이놈 어미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부모라는 게 참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라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결혼식장에 들어섰는데 다행히 나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긴 누가 아들 친구인지 아무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아들 친구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무심한 엄마였네요. 아들도 아들이지만 인호가 결혼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더 궁금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아들 눈을 피해 조용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사모님, 어머, 기흥구두 공장 장사모님 아니세요? 하고 귀에 익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알아봤을까봐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방망이질을 하더라고요. 저를 부르는 사람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한복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혼례를 치르는 신부 쪽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30년 전에 구두 공장을 말하면서 나를 부르는지 의아했죠. 누구신지 저 부른 거 맞는가요? 그 여자는 저한테 다가오더니 아이고 맞네 맞아. 사모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예전에 기흥구두 공장에서 일했던 김연화예요. 세월이 너무 흐르긴 흘렀네요. 저 사모님 아까 스치듯 봤는데 너무 낯이 익어서 다시 봤거든요. 근데 팔 불편하신 거 보고 확신했어요. 맞지요 사모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 그동안 수소문하면서 사모님 많이 찾았는데 어디서 숨어서 사셨길래 그렇게 소식을 모르게 하셨어요. 이렇게 만난 거 다 인연인가 봐요. 그 말을 들으니 그제야 기억이 나더군요. 예전 남편이었던 구두 공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셨는데 그분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저도 무척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남편 공장에서 일하던 기술자 아주머니들 중에서 특히나 센스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공장에서 끝까지 일을 못했지만 그 기술이 너무 아까워 그분은 제가 남편과 거래하던 공장에 소개를 해드렸죠. 나중에 듣기로는 결국 공장에서 나와 무슨 창업을 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후론 소식을 끊고 살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뜻하지도 않게 아들놈 결혼식에서 만나다니요. 정말 우연도 어찌 이런 우연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기억하고 말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보아하니 결혼식 혼주석에 앉은 복장이신데 자제분이 오늘 결혼을 하나 보네요. 제 여식이 결혼을 해요. 잘난 게 없는 아이인데 신랑은 의사를 만났지 뭡니까? 근데 사모님은 누구 결혼식에 오셨나요? 설마 제 딸아이 결혼식을 아셨을 리는 없고요. 저는 그분 딸이 의사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내 사돈 될 사람이로구나 하고 말이죠. 아들놈이 원하는 건 아니라지만 제가 예전부터 아는 지인인데 굳이 이 상황에서 속일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실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제 아들 결혼식 지켜보러 왔어요. 제가 말하니 깜짝 놀라며 아들이요? 아니 사모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왜 복장이 이런 건가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하는데 이 소란스러움을 들었는지 아들 녀석이 어느샌가 가까이 다가와서는 장모님 무슨 일이시죠? 장인어른 혼자 세워두시면 되나요? 지금 혼자 인사하느라 정신 없으시잖아요.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아들은 저를 얼른 치워버리고 싶었는지 빨리 가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이 사람이 제 사위 될 사람입니다. 대학병원 의사예요. 제가 의사 사위를 다 보네요. 장모님, 이분은 누구시죠? 저기 장인어른이 빨리 와달라고 하십니다. 그만 가시죠.
아들 녀석은 자기 장모를 얼른 그 자리에서 데려가려고 하더이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김 여사님, 저도 결혼식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실은 이놈이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을 가리키며 말하니 아들놈은 물론 사돈도 눈이 커지더군요. 네? 사모님 아들이라고요? 근데 우리 사위가 분명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없다고 했는데 대체 이게 어찌 된 거죠? 놀란 사돈에게 제가 설명해 줬죠. 이놈이 지 결혼할 때 내가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했는지 처가 가족들한테는 부모님이 다 죽고 없다고 했다더군요. 나한테 와서 자기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사정했는데 엄마 마음이 어디 그렇게 되나요? 오늘 먼 발치에서라도 결혼하는 거 지켜보려고 왔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사돈한테는 어찌 첫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 말았네요. 참, 저도 가슴이 시립니다. 제가 울며 말하니 제 말을 듣고 있던 사돈이 갑자기 옆에 있는 제 아들놈의 뺨을 때리더군요. 장모님, 왜 이러세요? 아들놈이 놀라 물었고 놀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사돈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 딸 결혼 안 시키련다. 나는 너처럼 지 잘되겠다고 부모 팔아먹은 놈한테는 내 딸 못 보내. 나중에 내 딸도 배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결혼 못하네. 없었던 걸로 할 거야.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때문에 그러세요? 엄마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여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기어이 망쳐? 엄마는 나 잘 되는 거 바란다며. 근데 내가 부탁하는 거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들은 울부짖으며 저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울며 서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돈이 제 손을 잡으며 사모님, 제가 그동안 사모님을 계속 찾으려고 했던 거 아세요? 30년 전에 사모님이 울면서 잘 되길 바란다며 저한테 퇴직금 주던 거 저 살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때 그 돈이 저한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공장에서 사장님한테 기술 배운 걸로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이상하게 더 잊히지가 않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살면서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은혜를 꼭 갚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런 인연이 될 줄은 몰랐네요, 사모님. 아들 뺨 때린 건 미안합니다. 근데 그놈이 사모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제가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는데 그놈 정신 차릴 때까지 저 사모님 아들 사위로 받아줄 생각 없네요. 인간이 덜 된 놈이네요. 어찌 사모님 성정을 안 닮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은 제가 다시 찾아뵙고 꼭 인사드릴게요. 사돈은 제 손을 꼭 잡고는 일단 지금 깊은 얘기를 못하니 다음을 기약하자고 하더군요. 결국 그 결혼식은 거기서 진행되지 못하고 취소되었습니다. 아들 녀석만 난리였겠습니까? 신부 대기실에 웃으면서 앉아있던 신부도 난리가 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객들도 웅성웅성 갑자기 취소된 결혼식에 다들 수군거렸고요. 저는 더 지켜보지 못하고 식장을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결국 파혼으로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괜히 내가 그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일을 그렇게 망친 것이 아닌지 자책도 하고 아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연락도 안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사돈이 될 뻔한 김 여사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사모님, 아들은 아직 연락이 없나요? 아들놈이 엄마 마음을 참 모르네요. 제가 다 가슴이 아프네요. 아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사모님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사모님 아들 지 잘못 알기 전에는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이러면서 저를 가끔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제가 나이 들고 팔이 불편해 살림을 예전만큼 못할 것 같다며 일주일에 2번씩 일하는 아주머니까지 불러 저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 장모가 될 뻔한 사람과 이러고 지내는 게 어찌 보면 좀 우습기도 하네요. 하지만 제 아들 뺨을 때린 김 여사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를 챙겨주고 연락하고 사는 거 불편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락을 안 하는 아들놈이 미웠지만 그래도 나쁜 놈이 아니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올해 그놈이 갑자기 제 생일 전에 뜬금없이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 저예요, 훈이. 내일 모레면 엄마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저 그날 가도 돼요? 오랜만에 집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저는 아들 전화에 호들갑 떨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너 오고 싶을 때 와. 엄마는 항상 집에 있으니까. 며칠 후 제 생일에 제 손으로 직접 아들을 위해 갈비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언제쯤 내 생일상을 남에게 얻어먹을 날이 오려나 좀 서글프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아들 녀석은 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전보다 좀 야인 것도 같았죠. 바쁘다고 밥 잘 안 먹고 그러지 마라. 환자 보려면 네가 우선 건강해야지. 잘 챙겨 먹고, 어?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거 선물이야. 아들이 내민 꽃다발을 받고 꽂혀있는 카드를 꺼내니 줄줄이 뭐가 딸려 나오더군요. 다름 아닌 돈이었네요. 5만 원짜리 지폐가 뽑아도 계속 딸려 나오길래 너무 우스워서 한참을 웃었지 뭡니까. 3년이 넘는 아들과의 불화가 이렇게 웃음 한 번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아이고, 이게 뭐니?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참 너무 웃기다. 엄마 잘 쓰마.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동안 연락 못한 거 많이 미우셨죠?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저 파혼하고 나서 병원 관두고 시골 병원에 의사로 지원했어요. 거기서 제 마음 수양부터 하려고요. 병원에서 너무 각박하게 지내다 보니 나도 속물이 되었나 봐요. 지금 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훨씬 행복해요. 거기서 어르신들 진료를 보거든요. 내가 안 물어도 이런저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도 깨달았고요. 시간 더 지나면 엄마한테 사과하는 거 점점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엄마.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저한테 큰절까지 하더군요. 제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울며 아들을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의사만 들고 다 키웠으니 내 인생에 힘든 일은 없을 줄만 알았는데 몇 년간 아들 녀석과의 불화를 겪어보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산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네요.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은 아들이 저한테 참 잘합니다. 제가 받으려고 안 하는데도 용돈도 꼬박꼬박 붙이고 한 달에 한 번은 바빠도 저를 만나 밥을 먹고 자고 갑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언젠가는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되겠죠. 이제껏 그랬듯이 아들 녀석을 믿고 지켜보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살아온 얘기 들을만 하셨나요? 저만한 자식 키우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모쪼록 제 인생 얘기가 다른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드렸기를 바라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